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아동 돌봄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공익근무요원 A씨가 그 어린애들을 상대로 추행이나 유사성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보도가 됐어요. 이런 사례에서 문제되는 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강제추행죄라는 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나와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항문, 성기 등에 손가락과 같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게 유사성행위의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이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에요. 매우 중하게 처벌되죠. 그래서 장량감경, 판사님이 특별한 법률상 감경 사유 없이 감경해주는 것을 장량감경이라고 하는데, 장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을 반드시 수단으로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요거하고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요거 촬영하게 된 게 최근에 유독 또 요거 관련해서 사건 문의가 많았어요.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해달라는 의뢰도 많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변호를 해달라는 입장도 많았어요. 일단은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 경험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피고인이 죄를 부인합니다. 왜냐면 증거가 좀 있기 어렵잖아요. 증거가 있기 어렵고, 아동의 진술 그런 것만으로 범죄 성립을 다투다 보니까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가족 간에 당연히 의붓 아버지나 의붓 오빠, 배다른 이복 형제 간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지만, 또 진짜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건을 맡아도 여기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성범죄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내용인지,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분명하게 갈리게 되잖아요. 근데 어른도 아니고 애예요. 애기예요. 13세 미만, 여러분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이죠. 유치원생이나 진짜 아이거나 초등학생이에요. 13세 미만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성인 여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기준을 보면, 자, 어린이들은 어때요?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고, 기억의 출처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특히 사건 발생 직후에 그 아이의 진술을 최초로 청취했던 보호자나 전문가가 그 아이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암시나 예단을 주는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의 기억력에 혼동을 주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질문이나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어떤 아이의 인식과 기억력에 혼란을 주었는지, 예를 들면 저도 조카가 있지만 떡볶이 사줄까 그랬는데 본인은 떡볶이가 싫어도 그래 그렇게 하시는 게 애들이잖아요. 그런 게 암시성이라는 거죠. 암시나 유도, 반복적으로 기억에 혼동을 일으킬 만한, 자꾸 떡볶이 얘기를 하면 아이가 저녁에 집에 다음날 떡볶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세부 내용의 묘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특징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나 묘사가 있었는지, 어떤 이 사건이 내포하는 정형화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아동 진술,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개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경험이라는 거는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만약에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는 그 아이의 일생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인데, 그 특별한 경험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유사성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한다 라고 하면, 혹시나 그 아이가 일시 장소를 헷갈린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랬는지 장소나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거기에 전화가 진술할 때마다 일시 장소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경찰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사를 받을 때 보통은 네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그걸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성인을 신문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어린이들을 신문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우리가 이거를 개방형 질문이야. 개방형 질문. 그래서 어린이들을 신문할 때는 보통 개방형 질문으로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래? 더 기억나는 거 있어? 또 무슨 기억이 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에서 아무것도 암시하거나 내포하고 있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질문을 듣고 그 행위태양의 핵심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에서 이 질문자는 점점 파고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얻어내는 진술들이 핵심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특히 세부적인 행위태양을 확실하게 짚어준다. 그러면 일시나 장소를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이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 걸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검사가 공소장을 쓸 때는 공소 사실이 특정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일시나 장소는 특정을 최대한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르는 범죄를 갖다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일시 장소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이가 일시 장소를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할머니랑 옥수수 장사하러 갔을 때 그랬다라는 부분은 똑같은데 그게 7월인지 8월인지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검사가 그걸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자 불상경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공소사실 특정됐다. 원심법원에서 그게 공소사실 특정이 안 됐다 이렇게 좀 그런 취지로 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건 성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내가 당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로 꾸며서 저 아저씨가 또는 우리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이유나 동기가 과연 그 어린아이에게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그 아저씨가 어때? 그러면 싫어요. 미워요. 만약에 아빠한테 당했으면 아빠가 어때? 가족 중에 아빠에 대한 감정이 어때? 그러면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것도 피해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좀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을 겪으셨을 때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은 지방법원 판례 사례와 대법원 판례 사례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